다음으로 이야기할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생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김태원. 사실은 이 말보다 다른 말로 쓰려고 했습니다. 일제를 가장 괴롭혔던 의병장 김태원. 또 하나는 호남 창의 해맹소 선봉장 김태원. 이것 중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형과 동생이 같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주 문평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는 나주 문평에서 태어났지만 성장하기는 한평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주 문평과 한평은 아주 가까운 바로 옆 동네죠. 그래서 문평에서 태어나서 한평에서 성장했던 분입니다. 본명은 김준입니다. 태원은 어렸을 때 이름 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호는 죽봉입니다. 1870년생인데요. 94년 24살, 25살 때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회 부조리에 눈을 감지 못했던 인물이죠. 나섰던 인물입니다. 사회 변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을 아전의 비리를 해결이 안 되니까 관찰사를 직접 찾아가서 호소를 하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사회를 개혁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김태원 의병장입니다. 동생은 청봉 김율입니다. 성제 기사면 선생의 제자였다는 것 외에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입니다. 내 형제가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이제 의병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1907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제 기사면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고창 문수사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동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기습을 하잖아요. 그때 이 김태원 의병장이 전열을 정비해서 일본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면 의병장이 저 사람한테 선봉장을 맡겨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남 창의 해맹소의 선봉장이 되게 된 인물. 그분이 바로 죽봉 김태원 의병장입니다. 대표적인 의병 전투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문수사 전투도 있지만 고창읍성 전투 그리고 법성포 전투 기사면 의병장 할 때 이야기가 됐죠. 네, 법성포 현장이죠. 저기는 문수사고요. 법성포 전투 이후에 의병 부대를 쪼개게 됩니다. 기사면 의병장이 하나의 부대를 이끌고 김태원 의병장도 이렇게 각각의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의병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때 동생한테도 야, 너도 같이 의병에 참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김율이 대장부가 이런 세상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의병을 일으키게 돼요. 기꺼이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과 함께 의병부대를 이끌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김태원 의병장의 부대를 참봉진, 김율 의병장의 부대를 박사진이라고 부릅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학문에 능했다는 뜻이죠. 성제 기사면 선생 아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학문에 능해서 박사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한말 호남 의병사에서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가 이 무동천 전투인데요. 무동천 전투. 담양 남면에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춥죠. 겨울이잖아요. 제가 올 겨울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김태현 의병장이 이 무동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날이 바로 이 한겨울이었습니다.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1908년 설날, 아까 설날 체포된 사람이 기사면 의병장이었잖아요. 그 설날 이 김태현 의병부대도 설을 세기 위해서 무등산 자락에 있는 이 무동촌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숨어들어서 아침에 떡국을 먹고 있는데 일본군이 기습을 하게 돼요. 우왕좌왕하는 의병들을 이끌고 의병들을 다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데요. 오히려 일본군 두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을 부상을 입힌데요. 2명 중에 1명은 지휘관이었습니다. 2명 죽이고 2명 부상 입히고 또 2명이 죽습니다. 의병도. 이게 얼마나 큰 전투냐,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우 2명인데. 그런데 한말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한말 의병과 일본의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일본군이 1명 죽었을 때 의병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도대체 일본군 1명을 죽일 때 의병은 몇 명이나 죽어야 됐을까요? 순천대학교 홍영기 교수라는 분이 의병의 대가인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전국적으로 일본군과 의병을 비교했을 때 일본군 1명 죽을 때 의병은 1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거의 130여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1대 130이라는 소리죠. 왜 그러냐? 무기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화승총입니다. 화승총은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면 화약을 부어야 되죠. 화약 붓고 다지고 들고 심지 꽂고 쏴야 됩니다. 사거리는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저 끝에나 될까요? 일본군의 무기는 총입니다. 그냥 사거리 200m가 훨씬 넘는 총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군대죠. 정식 훈련을 받은 군대고 의병은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투력에서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2명을 죽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남 의병만 놓고 봤을 때는 호남 의병은 정말 용맹했습니다. 전국 의병이 일대 100여 명이 넘었다고 했지만 호남 의병은 일본군 1명 죽을 때 의병들은 10명 정도가 순국했습니다. 호남 의병이 그만큼 용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일본군 2명을 죽인 전투는 어마어마하게 큰 전투입니다. 그래서 한말 호남 의병의 최고의 쾌거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동촌 마을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지금은 폐교가 됐습니다만 그 밑에 이남분교라고 하는 담양 남면초등학교 이남분교라고 하는 이 분교에 가면 이렇게 죽봉 김태현 의병장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장성 토천 전투에서도 일본군을 격파를 하죠. 30여 명을 살상했다는데 30여 명을 죽였을까? 이건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아마 그때 일본군이 3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의병을 격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큰 골칫거리, 두통거리였던 이 김태원 의병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김태원 체포 15일 작전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제2특설순사대를 편성하고 광주수비대와 헌병을 총출동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1908년 3월 29일 날 동생이 먼저 송정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형보다 동생이 한 달 정도 전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 헌병대에 수감이 되죠. 형 김태원이 동생 김유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원 의병장도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등산에 들어가서 신병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등산, 호남대학교하고 광주여대 뒷산이 바로 어등산이죠. 그 어등산에 들어가서 신병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신병 치료를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여기쯤 되는데요. 여기쯤 되는 이 토굴에서 신병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토굴 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클 것 같습니까? 입구는 조그마잖아요. 입구는 한 요 정도 합니다. 제가 기어 들어가야 될 정도니까, 저같이 슬림한 사람이 기어 들어가야 될 정도니까.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높이는 이 정도 될 겁니다. 높이가, 굴의 높이가. 굴의 넓이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길이는 한 5m 정도. 그러면 저 끝에서 이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안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약 20여 명 정도가 쭈그려 앉아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김태원 의병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밀정들을 풀겠죠. 그래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4월 25일 날 어등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군이 어등산 자체를 다 포위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어등산 전체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김태원 의병장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숨어있던 의병들이 총 23명이었습니다. 김태원 의병장을 포함해서 23명의 의병이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고 3시간 동안을 싸우게 됩니다. 무게의 차이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싸우게 된다는 것.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결국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은 의병을 일으킨 날에 이미 결정하였다. 다만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장차 외놈의 칼날에 죽게 되었으니 그것이 한이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23명의 의병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김태원 의병장을 확인을 못합니다. 일본군이 김태원 의병장의 얼굴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김태원 의병장일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헌병대에 수감되어 있는 동생 김유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시신들을 23구를 쭉 늘어놓고 여기서 너희 형 확인해. 동생 김율이 죽어있는 형의 시선을 껴안고 엉엉 웁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도 사살해 죽여버립니다. 형은 4월 25일 날, 동생은 4월 26일 날 하루 사이로 이렇게 형제는 순국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의병들은 조경환, 천혜산, 오성술 이런 의병장들이 또 계속 인솔을 하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방금 이야기했던 어등산 자락에 피신했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네, 축구 경기장이 있죠. 축구 경기장을 더 지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원 의병장이 순국했던 장소, 이것도 지금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천 황현은 김태원 의병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년 동안 수백 명의 일본군을 죽였으며 부하를 엄히 다스려 백성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일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가장 큰 두통거리, 골칫거리인 김태원을 죽였으니 더 이상 의병의 근심은 사라졌다라고 술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의병장이었다는 거죠. 부인인 나가노 씨는 10여 년이 지난 1919년에 나라가 망했으니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결을 하려면 19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자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태현 의병장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7살, 딸은 3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자식들을 놓고 자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식들을 키워놓고 돌아가시는데 이 와중에 또 아픈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김태훈 의병장의 부인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김태훈 의병장의 부인이 나는 이 일본군들한테 끌려가서 욕을 당하기 싫다고 인두로 자기 가슴과 얼굴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 독한 여자 안 끌고 가고 누구를 끌고 갔을까요? 7살 난 아들을 끌고 갑니다. 그 아들을 끌고 가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두드려 패버립니다. 그 아들 평생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못 쓰는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딸은 3살이었다고 했잖아요.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13살이 됐겠죠. 그때 부산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너는 절대 너가 김태원 의병장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마라. 단 나라가 독립이 되고 국가에서 너의 아버지를 기려준다면 그때 내가 김태원 의병장의 딸이라는 것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안에 불구가 되었건 어쨌건 대를 이을 자식은 놔뒀으니까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자결을 해버린 겁니다. (1975년에) 농성광장에 이분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이 동상은 98년도에 새로 만든 동상이고요. 원래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새로 만든 동상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동상을 세울 때 이제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젊은 사람이 한 명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바로 부산으로 시집 보낸 그 딸의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그 따님은 어땠냐? 따님은 1950년대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또 유언을 하는 거죠. 너희 외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근데 너희 외할아버지를 국가에서 기려준다면 그때 너가 김태원 의병장의 외손자인 것을 밝혀라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1975년에 신문에 광주 농성광장에 김태원 의병장의 동상에 세워진다는 기사가 났는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그 아들이 농성광장까지 찾아옵니다. 김태원 의병장의 아들, 불구가 됐던 아들도 1950년대 55년인가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이제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하고 김태원 의병장 아들의 아들 손자하고 외손자가 생명부지의 외손자가 할아버지의 동상 세워지는 날 전격적으로 상봉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김태원 의병장이 아까 동생한테 같이 의병을 일으키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약간 의병의 소강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런 글을 씁니다. 이게 친필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사제 심서
국가 아니 제경각, 의기 남아 하대망, 진충갈력 의당사, 지제창생 불이명, 병사지 함소 입지 가야, 무신년 2월 19일 사형준서. 이러고 보면 제가 한자를 엄청 잘하는 것 같죠? 외웠습니다. 외워서 저도 알고 있는 건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달렸거늘 의기남아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의에 마땅한 일이거늘 백성을 구하려는 뜻일 뿐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라네. 전쟁은 죽으려는 것, 기꺼이 웃음을 머금고 지하에 가는 것이 옳으리라. 무신년 2월 19일 형 준이 쓰다. 결국 동생이 형의 말을 따랐다가 형과 함께 죽게 되는 이런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거죠. (1962년에) 김태현 후병장은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고 김유루 명장은 95년에 독립장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김태현 후병장을 기르는 길이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죽봉대로라고 하는 이 길에 이름이 붙게 되는 거고요. 동상은 농성광장에, 담양 남초등학교 이남분교에, 그리고 나주 남산시민공원, 나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남산 시민공원에가 기적비가 세워지고, 한평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한평에도 충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김유려 의병장의 기념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유려 병장의 비 하나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냐 하면 형 동상 옆에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주 남산 시민공원에 세워진 김태훈 의병장의 기적비고, 그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여사제 심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 한평공원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전통 비석과는 좀 다르죠. 정확하게 일본식 비석입니다. 일본의 성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전통 비석을 쓰는 방식이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비석이 세워졌느냐? 이것은 원래 일본의 충원비입니다. 일본 충원비 자리에 그 충원비를 이용해서 비석을 깎고 그거에다가 김태훈 의병장의 비석을 세운 거죠. 그대로 세웠기 때문에 이 모양 그대로인 거죠.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 일본한테 죽었던, 순국했던 이 의병장이 일본식 비석을 이렇게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곧 바꿔질 겁니다. 다시 새롭게 재탄생할 거예요. 이 자체가 사라지고 한평군에서 새롭게 비석을 세우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의 인물. 전국의 바다와 산을 누빈 꿈을 꾸었던 전해산 의병장입니다. 전라북도 임실 출신입니다. 본명은 전기홍이고요. 어렸을 때 이름은 전수용입니다. 그럼 해산은 뭐냐? 자기 스스로 전국의 바다와 산을 누비면서 일본과 투쟁하겠다. 그래서 바다와 산, 해산이죠. 그렇게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지었던 인물입니다. 1907년에 진안 마이산에서 이석용 의병장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의병장이었던 이석용 의병장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그 밑에 참모로 들어가지만 이석용 의병장과 협의를 합니다. 전라남북도에서 같이 의병을 일으키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분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썼던 경문이 이겁니다. 천하에 대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의 땅은 한 치라도 외적에게 물려줄 수 없다. 외적에게 줄 수 없다. 둘째, 우리의 백성은 한 명이라도 오랑캐가 될 수 없다. 셋째, 우리의 도인은 하루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 당시 의병장군은 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남쪽에 김태훈 의병장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김태훈 의병장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전해산 의병장이 남쪽으로 내려오지만 내려왔을 때 이미 김태훈 의병장은 일본에 의해서 사망한, 결국 순국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성술 조경환 의병장과 합세해서 조경환 의병장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대단한 의병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분진을 해요. 의병부대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대동창의단이라는 의병부대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겨울 때쯤 가면 전라도의 모든 의병장들이 하나의 부대로 다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호남 동의단입니다. 11개 부대가 호남 동의단이라는 이름 하에 뭉치게 되는 거죠. 물론 각자 의병을 이끌면서 연합작전을 벌이고 또 분진하고 이런 형태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총대장이죠. 호남 동의단 대동창의 대장, 대동의병 대장 전기공, 전체 의병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진부터 제10진까지 이렇게 의병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의병들 전부 다 대부분이 대구 감옥에서 순절을 합니다. 그러지 않은 분이 두어 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대구 감옥에서 결국 일본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평, 나주, 영광, 장성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평, 나주 한평 경계가 호막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선봉장 정원집이 사망함으로써 이제 가장 큰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결국 의병 해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병을 해산했다가 다시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자. 그리고 박영근이라는 분한테 지휘권을 넘기고 전라북도 남원으로 가서 고래산이라는 산에 근거해서 서당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일본군의 끈질긴 추격, 거기에 변절자들의 밀고 이게 겹치면서 결국은 영산포 헌병대에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영산포로 끌려왔다가 광주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대구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광주에서 이 당시에 대구로 가는, 광주 감옥에서 대구 감옥으로 옮겨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요? 지금은 가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빠른 방법 88고속도로죠. 2시간 반이면 간가요? 그렇게 가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로 가서 나주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갑니다. 목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게 되죠. 부산에서 기차 타고 대구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1910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1962년에 대통령장이 추서가 되는데요. 이때 대구 감옥으로, 광주에서 대구 감옥으로 영산강수로를 이용해서 이감이 될 때 썼던 남긴 시가 이겁니다. 쭉 이렇게 가는데요. 마지막에 이제는 영산강으로 다시 못 가리니 두견세되어 피눈물 흘리며 돌아갈 거나 살아서는 돌아오기 힘들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분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어서 돌아옵니다. 죽어서 돌아오게 되니까 부인이 장수에서 살았는데요. 장수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년상을 치르고,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또 관에 실려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장례를 치러서 묻히게 됩니다.
네, 영산강 수로입니다. 의병들이 이 영산강을 따라서 백길로 목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대구까지. 대구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의병들은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눈을 빼어 동해에 걸어두라.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이게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수 번안면에 가면 전해산 의병장 기념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앞에 의병장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분은 전남 제1의 의병장을 꿈꿨던 심남일 의병장입니다. 원래 이름은 본명은 심수택입니다. 남일은 스스로 지은 거죠. 내가 전남 제1의 의병장이 되겠다 해서 전남 제1, 남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을 하다가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김태훈 의병장의 동생이었던 김율 의병장의 부장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기사면 의병장도 순국하고 김태원, 김율 의병장이 다 순국하니까 이제 자신이 의병대장이 돼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한평 신광면 덕동고개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요. 그 덕동공원은 지금 남일공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덕동고개. 호남의소는 남일파라고 하는 이 의병부대가 여기서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친일파 제거, 납세 거부, 가짜 의병으로부터 주민보호, 그 다음에 일본군과 투쟁, 이걸 내세우면서 열심히 투쟁을 합니다. 강진 오치동 전투, 장흥 봉부동 전투 등등등, 그리고 전해산 의병장과 호남 동이단이라고 하는 결성을 해서 같이 연합작전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9년 중순이 되면서 일본군의 탄압의 강도가 더욱 세지니까 이제 의병을 잠깐 쉬자. 그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화순 청풍에 바람째 굴에서 은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또 밀정들도 있었고 추격하는 의병들에 의해서, 일본군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일본이 이야기했던 김태훈, 김율 의병장 이후에 현재 폭도 중에서 가장 교묘한 자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이 세 사람을 꼽았는데 그 세 사람, 그 중에 이제 심남일 의병장이 체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구 감옥으로 이송돼서 대구에서 또 순국하게 됩니다. 화순 청풍 바람째굴에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 선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게 뭘 것 같습니까? 포박해 놓은 겁니다. 못 도망가게 묶어놓은 포승줄이에요. 왜 여자분들이 있을까요? 이분은 되네요. 이분은 부인입니다. 심남일 의병장의 부인이었고요. 이분은 강무경 의병장입니다. 심남일 의병장의 선봉장이었던 강무경 의병장이고 이 강무경 의병장의 부인 양방매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의병이었습니다. 여성 의병이었죠. 부부 의병. 다 체포가 됐죠. 강무경, 심남일 전부 다 대구 감옥에서 처형당하게 되죠. 이 바람째 이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요. 여기 찾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산골짜기를 차를 타고 올라가서 겨우 찾았는데요. 그나마 지금은 찾을 수 있게 이게 있더라고요. 은거지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서 여기에 이 밑을 뒤쪽으로 해서 밑을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한참 내려가니까 이 토굴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토굴 내려가 보신 분 없을 겁니다. 같이 한 10명 정도가 갔는데요. 간 사람 중에서 여기 내려간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려가기 쉽지 않아서 그 여선생님들한테 내려가자고 할 수가 없어서 저 혼자 내려갔다 왔거든요. 이분 역시 대구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적과 매국노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한이요, 노모를 봉양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한이며, 죄 없는 의병들이 갇혔으나 구해주지 못한 것이 세 번째 한이고, 죽은 후에 순절한 충신들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 네 번째 한이다. 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죽었다는 소식에 심남일 의병장의 부인도 그 아픔에 눈이 멀었다라고 해요. 심남일 의병장에 태어났던 한평 월야에 가면 이렇게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에는 이렇게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공원에 이분의 순절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왜 한평에서 활동했던, 이쪽에서 활동했던 분이 광주공원에 이 순절비가 세워졌느냐? 이분이 이제 독립유공자가 되니까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은 손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며느님이 이 연금을 수령을 하죠. 근데 그 연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광주 향교에다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근데 광주 향교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교에서 돈을 좀 더 보태서 광주공원에다가 이 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비가 바라보는 방향은 한평 고향입니다. 김태원 의병장의 동상이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손가락 이러고 있잖아요. 그 방향은 어디였냐면 순국에 있던 어등산 자락이었고, 이분은 고향인 한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슴 출신의 의병장 안규홍입니다. 보성 출신인데요. 친척인 박재현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머슴살이를 한 사람 보고 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살이 의병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군대 해산 이후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강성인이라는 사람의 의병부대에 합류를 했는데, 이 강성인이 주민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인을 제거해버립니다. 주민들을 괴롭히는 의병장은 필요 없다 해서 제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분을 의병대장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슴 출신의 의병장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살았던 박재현의 집 사랑채입니다. 여기에서 살면서 머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의병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마을은 아까 방금 이쪽이었고요. 이 동소산, 이 산자락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소산의 머슴새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전투들을 벌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파청 전투입니다. 파청에서 일본군을 격파를 했다고 해서 그 파청 그 현장에 이렇게 전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때 체포되어서 결국은 또 대구 감옥으로 끌려가서 대구 감옥에서 순절을 하게 됩니다.
이 전라도 병들은 체포되면 전부 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1심 재판을 받지만 자연적으로 2심 재판을 벌이게 돼 있어요. 2심 재판은 어디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2심 재판은 전부 다 대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구 감옥으로 이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대부분 순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병장, 양진여, 양상기의병장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길 이야기를 할 때 서방 사거리에서부터 전남대학교 큰 정문 쪽을 지나서 우남동까지 이 거리를 서암대로라고 했는데요. 그 서암대로가 바로 서암 양진여 의병장의 호입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서암대로를 만들어놨고, 신안교에서 용봉지구를 지나서 일곡지구까지의 거리를 설중로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의병을 일으켰다가 사망한 지 거의 90여 년 만에 다시 길 이름으로서, 길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양진여 의병장이 5월 30일 날 대구 감옥에서 1910년 5월 30일 날 대구 감옥에서 처형당하는데요. 그 사위인 정병모가 이제 장인의 시신을 대구에서 광주로 운구해서 백마산자락에 무덤을 씁니다. 두 달 후인 8월 1일 날 아들인 양상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한테는 이제 매제잖아요. 매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대구까지 갔지만 8월이면 어째요? 가장 더울 때잖아요. 갔을 때 이미 시신이 부패해져서 누가 누구 시신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흑안줌을 파다가 와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묘를 쓰게 됩니다. 양진여 의병장의 묘는 진짜 묘지만 양상기 의병장의 묘는 가묘입니다. 그래서 위 아버지와 아들의 묘가 이렇게 백마산 자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등산에서 순국한 의병장 조경환, 김태원 의병장 부대에서 활동했던 조경환 의병장입니다. 이분의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불타고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손한테 연락을 드려봤는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호남 동일한 제4진을 맡았던 인물, 대천 조경환 의병장입니다. 대천로, 아까 제가 문흥지구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분의 길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천로 하면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대천로가 있는 문흥지구 그 언저리에 유래비 하나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대천로가 누구를 기리는 길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저는 광주시에서 이런 인물들과 관련된 도로명이 제정됐을 때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명을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표석을 하나쯤은 세워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천로, 설중로 이러고 만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 수 있게 만들려면 그런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광주시가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우리가 의향이라고 하잖아요, 광주를. 의향 광주라고 했을 때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등산에서 돌아가시죠.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죽어 혼백이 될지라도 돌아오지 않으리. 섬나라 오랑캐를 섬멸하지 않으면 죽어 혼백일지라도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한 분은 광주하고 거리가 먼 광양 출신입니다. 이분은 의병장에서
일제시대 독립군으로 변모를 했던 인물입니다. 황병학 의병장이라고. 광양 진월면에 가면 망덕포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망덕포구는 지금 뭐로 유명하냐면 전어로도 유명하지만 윤동주의 유고 시가 보존됐던 곳, 정병욱 가옥이 있던 그곳이 바로 망덕포구입니다. 거기에서 일본군을 박살냈던 의병장, 그 의병장이 바로 황병학 의병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아까 고강순 의병장의 사이였던 기산도와 함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활동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을 해서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서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또다시 군자금을 모집해서 만주로 탈출을 기하다가 의병할 때 다쳤던 게 그런 것들이 그 병이 도져서 결국은 순절을 하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분의 아들은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독립군이잖아요. 의병이었고 독립군. 그 아들은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웠던 군인이었습니다. 학도병이었죠. 그런데 그의 손자는 5.18 민주화 운동 때 주남마을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분입니다. 아까 김태원 의병장 이야기 했었잖아요. 김태원 의병장의 손자도 5.18 때 활동했던 분입니다. 5.18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독립에서 민주까지.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에서 민주로 연결되는 그런 가문입니다. 주남마을에서 5월 21일 날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하 54명이 집단 발표에서 사망을 하잖아요. 관이 부족해지니까 23일 날 관을 구하기 위해서 화순으로 미니버스가 나가게 됩니다. 그 버스에 계엄군들이 총격을 가해서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15명이 죽고 한 분 여자분만 풀어주죠. 나머지 또 2명은 그 뒤에 주남마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죽여서 안매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주남마을 학살 사건인데요. 그때 먼저 처음에 죽었던 15명 중에 한 분이 황호걸입니다. 이분이 광주1고 방통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망덕포구고요. 그리고 태어났던 마을 진상면 비촌마을에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5.18 묘역에 윤상원 열사 묘역 바로 옆에 묘에 황호걸의 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묘의 비문을 아버지가 썼는데요. 의병대장이셨던 내 할아버지도 불의의 한거에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했던 손자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내주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독립에서 민주로 그 피가 그대로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작전으로 인해서 420명의 의병이 죽습니다. 그리고 3,100여 명의 의병이 체포가 됩니다.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남한 지역에, 한강 이남의 남한 지역의 의병들을 토벌한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라도 의병 토벌 작전입니다. 일본군이 금산, 김제, 만경으로부터 진주, 하동, 남쪽으로 목포로부터 이렇게 해서 전라도를 완전히 둘러싸서 토끼몰이식으로 전라도 의병을 토벌했던 작전. 이게 바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폭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의병입니다. 그래서 남한폭도는 어디냐? 전라도 의병들이죠. 일본이 말하는 소위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 실제로는 전라도 의병 학살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체포됐던 작전의 작전도고요. 1기, 2기, 3기, 그리고 체포된 의병들을 이끌고 일본이 냈던 보수했던 도로가 바로
해남에서부터 하동까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확장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붙였던 이름이 폭도도로입니다. 폭도들이 만든 도로. 폭도는 바로 의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폭도도로가 아니라 의병도로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으로 체포되었던 의병장들입니다. 광주 감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런 분들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양진여 의병장, 아들하고 같이 의병을 겪었던 양진여 의병장, 그리고 그 옆에 심남일 의병장, 오성술 안규홍 의병장, 여기는 오성술 의병장, 심남일 의병장과 같이 의병을 겪었던 강무경 의병장, 이런 분들입니다.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이분들의 눈빛을 보면 아직 그대로 형형 살아있습니다. 전혀 굴하지 않는 거죠. 목숨을 곧 잃겠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 의병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까요? 그분들이 바랬던 나라는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였을까요? 아무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 어느 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단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분단과 지역 간의 갈등, 이분들이 생각했던 나라, 이분들이 꿈꾸었던 나라, 통일된 조국일 것이고 민주화된 조국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본이 의병을 토벌하고 나서 폭도 수계라고 하는 사람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의병의 최고의 수계들은 이 8분을 꼽습니다. 1기 최익현, 고광순, 기사면, 2기 김태원, 김율, 3기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이렇게 8분을 꼽는데요. 대한민국의 훈장은 5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대한민국장, 두 번째 대통령장, 세 번째 독립장, 네 번째 애국장, 5번째 애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장 밑에 건국 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있습니다. 일본이 폭도 거계, 수계 거계라고 표현했던 이 의병장들의 중에 두 분은, 자, 최익현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최고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습니다. 전해산 의병장은 대통령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의병장들은 전부 다 독립장을 받습니다. 호남 의병의 최고의 맹주였던 기사면 의병장마저도 독립장에 그쳐 있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중에 대통령장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딱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광주 전남 출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태어나기는 보성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7살 때까지 외가에서 태어나서 7살 때 정도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갔던 거죠.
누굴까요? 서재필입니다. 그분 이외에 광주 전남에서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대통령장을 받은 분은 양한묵이라고 하는 3.1운동 때 활동했던 광주 전남 유일한 인물 양한묵 선생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의 물론 이분뿐만 아니겠죠. 이분들뿐만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호남 의병의 일본이 말했던 호남 의병의 맹주였던 사람들이 이런 낮은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73주년 광복절 연설에서 했던 말이 저는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광복은 항일 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해 대가였습니다. 한말 의병을 언급했다는 것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